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잡학사전 진행의 김주형입니다. 오늘은 이현경, 최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떠오르는 아침해처럼 오늘도 세상은 새로운 일들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 그리고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며 우리는 다양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나답게 일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무궁무진합니다. 나답게 일한다는 것, 그 설레는 여정에 잡학사전이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주거 안정을 위해 총 6건의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먼저 청년 지원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기존 만 29세 이하였던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이 만 39세 이하로 상향되는데요.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혜택도 강화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신청 시 의무복무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 규제도 완화됩니다. 2027년부터는 공유오피스 입주 사업자도 경영 컨설팅과 개선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역 축제장 내 푸드트럭에서의 주류 판매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지원 행정 또한 한층 간편해집니다. 공공임대 주택 청약 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안심 집수리 사업의 접수 기간 확대와 서류 보완 기간 도입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가 비수도권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청년희망 배움터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모집에 나섰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비수도권 거주 취업준비생으로 총 1,0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교육생들은 전국 4개 권역에서 전자 IT 제조기술과 공조냉동, 선박제조, 온라인 광고 실무 등 6개 분야의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됩니다. 삼성은 자립준비 청년 지원 사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투입해 기초이론부터 실습은 물론 자격증 취득과 이력서 코칭까지 포함된 최장 700시간의 집중 실무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7월 1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된 교육생들은 오는 8월부터 교육에 들어갑니다. 최근 심화되는 비수도권 청년 유출과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기업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향후 10년간 국내 고용 규모는 대체로 유지되거나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5에서 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인 182개 직업 중 114개 직업은 현재의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고용 감소가 전망된 직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 돌봄 수요 확대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데이터 기반 직무의 성장이 꼽혔습니다. 여기에 K컬처 확산과 친환경 산업의 성장이 더해져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단순 반복 업무의 감소와 저출산 여파로 인한 아동 청소년 관련 직무 수요 축소는 노동시장의 주요 변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직무의 형태와 필요한 역량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술 변화에 맞춘 직무 적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현장 속으로 이현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 안세영 선수의 민첩성, 이런 화려한 플레이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력 코치, 전문 용어로는 SNC 코치인데요.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선수들의 최고의 순간을 만드는 숨은 주역, 체력 코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력 코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퍼스널 트레이너와는 달리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스포츠 전문가입니다. 선수들의 근력과 순발력, 지구력은 물론 부상 예방과 컨디션 관리까지 책임지는데요. 최근에는 프로구단뿐 아니라 국가대표팀, 유소년 스포츠 현장까지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력 코치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종목의 특성에 맞춰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축구 선수에게는 스피드와 민첩성을, 농구 선수에게는 점프력과 하체 근력을, 야구 선수에게는 회전력과 코어 근력을 높이는 훈련을 지도하는 시기인데요. 선수들의 운동 기록과 몸 상태를 분석해 훈련 강도를 조절하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회복 프로그램도 관리합니다. 경기 당일에는 워밍업부터 컨디션 점검까지 선수들과 가장 가까운 현장 속에서 함께합니다. 최근 스포츠 현장에서는 경험에 의존하기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수의 경기력을 관리하는 스포츠 과학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는 운동선수에게 경기력 향상, 부상 예방, 재활, 체력 심장 등 생리적 적응을 과학적으로 지원해 경기력과 장기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프로구단뿐 아니라 국가대표팀과 대학, 유소년 스포츠 현장에서도 전문 체력 코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과학적인 훈련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체력 코치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사람, 체력 코치는 선수들의 기록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스포츠를 좋아하고 운동과 사람을 함께 성장시키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체력 코치, SNC 코치라는 직업도 새로운 진로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경기장에서 주목받는 것은 선수들이지만 그 뒤에는 선수의 성장과 컨디션을 함께 관리하는 체력 코치의 노력이 있다는 점이 인상 깊은데요. 최고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뛰는 사람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최윤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학벌, 높은 학점, 그리고 다양한 자격증일 텐데요. 그런데 최근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가 생산기술직 채용 과정에서 학력 제한을 없애면서 채용 시장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과연 기업들은 이제 무엇을 보고 사람을 뽑고 있을까요? 최근 SK 하이닉스는 고졸과 대졸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 방식을 개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학벌 파괴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의 핵심이 단순히 학력 제한을 없앤 것이 아니라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에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실제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떤 역량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세계 경제 포럼은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으로 분석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유연성, 그리고 AI 활용 능력을 꼽았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신입사원에게도 단순한 지식보다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협업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빨리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점이나 자격증, 수상 경력을 강조했다면 최근에는 프로젝트 경험과 문제 해결 과정, 협업 경험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챗 GPT와 같은 AI 도구를 활용해 과제를 수행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 역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스펙보다 이 지원자가 어떻게 배우고 성장해왔는지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스펙을 늘리기보다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턴과 공모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실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을 쌓고 AI 도구를 활용한 사례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단순히 결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 배우고 성장했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I 시대의 채용 시장의 키워드는 이제는 학벌이 아닌 학습력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가보다 얼마나 빠르게 배우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인데요. 취업 준비 역시 스펙 쌓기보다 성장 경험 쌓기에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저도 한때는 좋은 대학과 높은 스펙이 취업의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무엇을 배웠는지보다 얼마나 빠르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지가 인재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입니다. 김정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데이터는 넘쳐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려내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들어내는 데이터 양은 정말 방대한데요.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는 이런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디지털 큐레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품질 문제는 생각보다 더 큰 파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물류 시스템의 데이터가 뒤섞이면 배송 대란으로, 그리고 공공기관의 통계 오류가 끼어들면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결국 데이터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일 때만 가치를 갖습니다. 데이터 큐레이터는 수집된 원시 데이터를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품질이 낮은 데이터를 걸러내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만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접근 권한을 관리하며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추적하는 메타데이터 관리를 하는 거죠. 데이터를 다룬다는 점에서 데이터 분석가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데이터 분석가는 정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역할인 반면 데이터 큐레이터는 그 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상태로 만든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이해와 SQL 같은 데이터 처리 언어 활용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한 국제 데이터 관련 자격증인 CDMP를 취득하면 전문성을 인정받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AI 모델의 성능은 결국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품질에 달려있는 만큼 대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죠.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와 데이터를 올바르게 다루는 이 전문가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모으냐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갖추고 있느냐가 이 시대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거일 텐데요. 그 중심에서 데이터를 선별하고 다듬고 관리하는 사람, 데이터 큐레이터였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AI 시대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복지 제도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는 물론 심리상담 프로그램, 장기휴가 제도, 그리고 사내 휴식 공간까지 마련하며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행복한 직원이 더 높은 성과를 만든다며 기업이 직원의 행복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행복은 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기업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회사는 직원의 행복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먼저 현경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업이 직원의 행복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은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기 때문에 직장 환경은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기업들이 복지와 조직 문화에 투자하는 이유도 직원 만족도가 생산성과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직원의 행복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기업 경쟁력과도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직원의 행복이 조직의 성과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윤희 아나운서께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네, 직원들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기업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봉에서 또 어떤 사람은 워라밸이나 취미생활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역할은 행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보상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고 또 행복은 그 위에서 개인이 만들어가는 가치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복은 회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만들어가는 가치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경 아나운서, 기업은 어디까지 직원들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기업이 행복 자체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야근이나 불합리한 업무 문화, 불공정한 평가 같은 문제들은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죠.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자연스럽게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복지의 양이 아니라 직원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업의 역할은 직원의 행복하게 만드는 것보다 행복을 가로막는 요소를 줄이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윤희 아나운서, 일각에서는 최근 기업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하죠? 네, 최근에는 직원 행복을 강조하면서 기업에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근무 환경도 중요하지만 모든 문제의 해답을 회사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공정한 보상과 또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개인 역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오늘 논의의 핵심은 기업이 직원의 행복 자체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어디까지 만들어야 하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된 시대, 기업은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개인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잡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신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026년 피파 북중미 월드컵,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를 붉은 악마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대한민국 축구의 신화죠. 국가대표를 13년간 135경기를 뛴 대기록, 어느새 따라붙은 별명 영원한 리베로를 가진 홍명보 감독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광장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여동생 둘이 있는 집안의 외아들이어서 축구에 발을 들여놓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소년 홍명보는 축구를 좋아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울 운동장을 따라다녔던 것이 축구를 좋아하는 계기가 되면서 지금의 축구인 홍명보를 만들었습니다. 공을 갖고 노는 것이 즐겁기만 했던 소년에게 축구가 늘 재밌었던 것만은 아닌데요. 유난히 키가 작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몸집이 큰 선수들과 충돌이라도 하면 튕겨져 나자빠지기가 일쑤여서 부상에 대한 공포감이 그를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작은 체구로 격한 축구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의 이런 고민들은 그때부터 축구인 홍명보를 만들게 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됐습니다. 1990년 축구인 홍명보는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그해 2월 4일 노르웨이 친선 경기에 출전한 것을 시작으로 한일 월드컵 축구가 열렸던 2002년 말까지 13년간 그가 뛴 국가대표팀으로 활동한 경기는 135차례, 아직도 역대 최대 기록인데요. 이 기록의 수치는 그의 성실성, 축구에 대한 능력, 선수들과 어울리는 소통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 공격의 루트를 미리 내다보고 차단하는 능력,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지능적인 플레이와 탄탄한 기본기, 그라운드 전체를 굽어보는 시야를 바탕으로 한 송구 전진 패스, 그리고 무엇보다 카리스마 넘치는 통솔력으로 수비 라인과 팀 전체의 경기력을 조율하는 것까지 답답한 공격으로 팀이 공경에 처하기라도 하면 지체 없이 나서서 공격의 활로를 뚫고 상대의 공격을 막아낸 뒤엔 재빠른 역습으로 경기 분위기를 바꾸면서 그에겐 어느새 영원한 리베로라는 잊을 수 없는 호칭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에게 가장 잊을 수 없는 축구 경기를 물었을 때 대답은 바로 2002년 월드컵이라고 답했습니다. 팀 주장을 맡았던 홍명보에게 2002년 월드컵은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힘든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90년대는 한국이 IMF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고 2002년이 됐을 때는 IMF라는 터널에서 막 나온 시기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2002년 월드컵에 대해 기대하시는 모습이 선수들 눈에도 보였고 선수들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던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큰 기쁨을 드려서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2002년 한국은 아시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월드컵 4강의 신화를 만들어내면서 지금까지 한국 대표팀 선수들에게 열의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느 선수에게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것. 대한민국 축구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서로 신뢰를 해야 한다. 자빈스토리 홍명보 감독이었습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을 보며 다시 한번 축구 열기를 느끼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선수 시절에는 주장으로, 지금은 감독으로 한국 축구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 감독과 우리 대표팀의 멋진 도전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준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한때 배터리 열풍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고 또 전국 곳곳에서는 대규모 공장 투자도 함께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둔화되고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도 주춤하면서 2차 전지 산업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2차 전지 산업은 성장의 끝에 다다른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걸까요? 오늘 경제로 보는 일터에서는 2차 전지 산업의 명암을 통해 미래 일자리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전기차와 스마트폰, 노트북,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특히 탄소 중립과 전기차 전환이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2차 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대표하는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산업통상부 자료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 공장 건설이 이어지며 대규모 투자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 성장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배터리셀을 생산하는 제조 인력뿐 아니라 연구개발과 품질 관리, 장비 운영, 소재 개발 인력 수요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경북 포항입니다. 포항시는 철강 중심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배터리 소재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포항시에 따르면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 관련 기업 투자가 이어지며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충북 오창과 전북 새만금, 울산 역시 2차 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2차 전지는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넘어 지역 경제와 일자리 구조까지 함께 변화시키고 있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되면서 배터리 업계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조사 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과거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시장에서는 전기차 캐즘이라는 표현도 종종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초기 수요층은 이미 구매를 마쳤지만 대중시장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수요 정체가 나타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조정하거나 생산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차 전지 산업은 정말로 한계에 부딪힌 걸까요?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산업의 쇠퇴보다는 성장통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속되면서 장기적으로 배터리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성장도 새로운 기회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은 지금 분명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와 인공지능, 에너지 전환이 거대한 흐름으로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결국 2차 전지 산업의 미래는 생산량이 아닌 기술력,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들어갈 인재에게 달려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한때 미래 산업의 대표 주자로 주목받았던 2차 전지 산업이 성장과 조정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요.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 어떤 기술과 인재가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데이터로 본 일터입니다. 먼저 현경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는 점점 늦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대 초반 청년들의 취업 비중이 15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이 점차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취업난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들으니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궁금한데 그 수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취업자 비중입니다. 20에서 24세 청년의 취업 비중은 2009년 45%에서 2024년 31%로 1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반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니트 비중은 같은 기간 13에서 19%로 증가했는데요. 최근 5년간 19% 안팎을 유지하며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취업이 줄었다면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이 늘어난 영향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재학 비중은 같은 기간 42에서 50%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는데요. 학교를 졸업하거나 학업을 마친 뒤에도 곧바로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연령대별 차이입니다. 25에서 29세 청년의 취업 비중은 오히려 65에서 74%로 높아졌고 30에서 34세 역시 취업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결국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시점이 점차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보니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일하는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나요? 네, 20에서 24세 청년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2014년 137분에서 지난해 117분으로 줄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이 일하던 청년과 적게 일하던 청년 모두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는 건데요.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20대 초반 전반에서 노동시장 참여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성별 차이도 나타났습니다. 20대 남성의 경우 쉬업씀 비율이 높아진 반면 30대 초반 여성은 근로시간이 크게 늘어나며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결국 이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과정 자체가 길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연구진은 과거 20대에 마무리되던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이 이제는 30대 초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그래서 청년 정책도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졸업 이후 일 경험과 직업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과 빠르게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청년들이 직장의 출발선에 서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는데요. 청년들의 첫 사회 진출 문턱을 낮추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윤희 아나운서와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여러분은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얼마나 될 것 같은가요? 최근 월급 500만 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는 직장인들의 월급 수준과 산업별 임금 격차를 데이터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임금도 같이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월급 500만 원 이상 받는 직장인이 많이 늘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월 평균 임금이 5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이 37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16.5% 수준인데요. 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년 전보다 약 3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 6명 중 1명이 월급 5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생각보다 비중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산업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임금 수준이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조업의 경우 월급 500만 원 이상의 근로자 비중이 24%에 달했습니다. 종사자 4명 중 1명이 고임금을 받고 있는 셈인데요.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월급 500만 원 이상 비중은 5.4%에 그쳤고 종사자 4명 중 3명은 월급 300만 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같은 직장인인데 업종에 따라 체감하는 현실은 정말 크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네, 또 보건복지 분야는 인력이 계속 늘고 있는데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고임금 직장인이 가장 많은 업종은 어디였을까요? 1위는 금융보험업이 38%였습니다. 이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35.8%, 정보통신업이 34.8%로 나타냈는데요. 이 반도체와 IT 산업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고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숙박 음식점업은 1.4%에 불과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느냐가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풀이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러한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고숙련 인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단순 업무는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기업들은 AI 활용 능력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직장인이라도 어떤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임금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월급 500만 원 이상 직장인은 늘어나고 있지만 모든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는 지금 노동시장이 단순한 임금 상승을 넘어 이 산업 간, 직무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현재의 연봉보다도 변화하는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 걸로 보입니다. 월급 500만 원 시대,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얼마를 받느냐보다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월급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모든 직장인이 같은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 얼마나 빠르게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기업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신민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집에 하나쯤은 꼭 있는 연고, 잇몸약, 마데카솔, 인사돌이라는 이름은 익숙하지만 이 제품들이 모두 한 회사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국민 상비약 브랜드를 넘어서 더마 코스메틱과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기업, 바로 동국제약입니다. 동국제약은 1968년 설립된 제약회사인데요. 대표 브랜드로는 마데카솔, 인사돌 플러스, 페라민큐 등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일반 의약품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동국제약은 스스로를 대한민국 토탈 헬스케어 그룹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약을 만드는 회사를 넘어 고객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창조, 소통, 정성입니다.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고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파악하며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경영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국제약의 사업 영역은 크게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헬스케어, 해외 수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제품은 마데카솔이나 인사돌 같은 일반 의약품인데요. 하지만 회사의 경쟁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문의약품 분야에서는 조영제, 마취제, 항생제 등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해외 시장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국제약은 유럽, 일본, 중동, 중남미 등 세계 50여 개국 이상의 수출 네트워크를 확보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계속해서 넓혀왔습니다. 즉 우리가 약국에서 자주 보던 익숙한 브랜드 뒤에는 글로벌 제약회사로 성장해온 기술력과 생산 기반이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동국제약의 또 다른 강점은 연구개발 역량입니다. 1989년 설립된 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신제품 개발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꾸준하게 투자를 해왔는데요. 미노클린 첩보제와 포폴 주사, 벨라스트 등 여러 제품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면서 경쟁력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장기 서방 출성 제재 기술 분야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정부로부터 우수제조 기술연구센터로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랜 연구개발 경험과 기술력은 동국제약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동국제약이 최근 더욱더 주목받는 이유는 헬스케어와 더마 코스메틱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센텔리안 24인데요. 마데카 크림으로 잘 알려진 이 브랜드는 병풀 유래 성분과 제약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대형 뷰티 유통 채널 입점과 온라인 판매 확대가 이어지면서 화장품 수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동국제약의 연매출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국제약은 단순히 의약품 회사가 아니라 제약 기술력을 바탕으로 뷰티와 헬스케어까지 확장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국 내 뷰티 카테고리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동국제약은 전국 약국 200여 곳에서 파마시 뷰티 솔루션이라는 특화 공간을 신설했습니다. 성분과 효능을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약국에서 판매되고 고기능성 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에서는 약국 전용 더마 리페어 브랜드와 기능성 샴푸, 압박 스타킹 등의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이나 드럭스토어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5, 60대 소비자에게 새로운 구매 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뷰티와 헬스케어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이 동국제약의 현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동국제약의 인재상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동국제약이 원하는 인재는 긍정적인 사고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결과를 얻기까지 끈기 있게 도전하는 목적의식,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긍정적 사고, 그리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비전 창출 역량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ESG 경영 역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요. 동국제약은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약은 마데카솔과 인사돌로 익숙한 국민 제약회사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더마 코스메틱과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까지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랜 브랜드 신뢰도 전문 의약품 기술력, 해외 수출 네트워크, 그리고 뷰티 헬스케어 사업 성장성이 함께 맞물리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사용해봤을 법한 제품들로 친숙한 기업이지만 그 익숙함 뒤에 쌓아온 오랜 연구개발과 기술력이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과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에서 동국제약의 또 다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국의 맛집,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는 요즘 시원한 자연 속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행지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탁 트인 풍경과 짜릿한 즐길거리, 그리고 자연의 특색이 담긴 먹거리까지 즐길 수 있다면 더욱 특별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자연과 풍성한 먹거리 축제가 함께하는 충청북도 단양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충청북도 단양에서 열리는 단양 마늘축제입니다. 2026 단양 마늘축제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단양 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데요. 단양은 맑은 공기와 큰 일교차 덕분에 품질 좋은 육종 마늘의 주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단양 마늘은 알이 단단하고 풍미가 뛰어나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단양 마늘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제 현장에는 마늘을 활용한 다채로운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알싸한 풍미가 살아있는 마늘 요리 시식 행사부터 마늘빵과 마늘치킨,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만나볼 수 있는 직거래 장터까지 풍성하게 운영되는데요. 방문객들은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것을 넘어 직접 체험에 참여하며 단양 마늘의 매력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인 만큼 활기찬 분위기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입니다. 단양을 찾았다면 축제와 함께 꼭 들러봐야 할 명소도 있습니다. 먼저 단양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도담상봉입니다. 남한강 한가운데 우뚝 솟은 세 개의 봉우리가 만들어내는 풍경은 단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절경으로 꼽히는데요.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지만 특히 푸른 여름 풍경과 어우러진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은 장관을 선사합니다. 또 다른 명소인 만천하 스카이워크도 많은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해발 약 320m 높이에 위치한 전망대에서는 단양 시내와 남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발 아래가 투명하게 보이는 스카이워크는 짜릿한 스릴까지 더해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전망대 주변에는 집 와이어와 알파인 코스터 등 다양한 레저 시설도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이와 함께 단양강 절벽을 따라 조성된 단양강 잔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물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산책 명소인데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걷다 보면 바쁜 일상 속 피로도 잠시 잊게 됩니다. 이처럼 풍성한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충북 단양.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 축제의 즐거움과 국내 최고의 관광 명소들이 어우러져 더욱 특별한 여행을 선사하는데요. 올여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색다른 추억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충북 단양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자연과 맛있는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여행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여름 어디로 떠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충청북도 단양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조희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하철을 탈 때 노선 번호를 먼저 보시나요? 아니면 색상을 먼저 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2호선은 초록색, 3호선은 주황색처럼 색상으로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 노선도 색깔은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게 정해진 걸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알쓸정에서는 지하철 노선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하철마다 노선마다 서로 색상이 다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승객들이 노선을 쉽고 빠르게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수도권 지하철 노선은 수십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각 노선마다 고유한 색을 부여해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더 생깁니다. 왜 하필 2호선은 초록색이고 3호선은 주황색일까요? 사실 여기에는 철저한 시각적 계산이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1970, 80년대 처음 지하철을 만들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칙은 멀리서도 확실하게 겹치지 않고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노선끼리는 최대한 다른 계열의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을 처음 사용하는 이용객들의 대부분은
2호선 타야지보다는 아, 저 초록색 타라고 했어 라고 기억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지하철 노선 색상은 단순한 색상이 아닌 하나의 언어가 된 셈입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지하철 노선 색상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았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 1호선은 같은 1호선임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구간과 서울 지하철 구간의 노선 색상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1호선을 이용하면서도 노선도를 볼 때 혼란을 겪는 승객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2000년대 들어 1호선 전체가 남색 계열로 통일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당시 서울 지하철은 운영기관도 나뉘어 있었습니다. 1호선부터 4호선은 서울 메트로가, 5호선부터 8호선은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각각 운영했는데요. 이후 2017년 두 기관이 통합되면서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특히 과거 5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했던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각 노선 색상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5호선의 보라색은 황제, 6호선의 황토색은 행복, 7호선의 갈색과 녹색이 섞인 갈록색은 성장과 발전, 그리고 8호선의 분홍색은 낭만과 사랑을 상징했습니다. 단순히 노선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 각 노선만의 개성과 이미지를 만들어 운영기관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전략이었던 거죠. 즉, 우리가 매일 보는 지하철 노선 색상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도시철도만의 정체성을 담아낸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든든한 상징이 되어주는 지하철 색상은 알고 보면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안내수단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숫자보다 색을 먼저 인식하고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 역시 색을 통해 노선을 찾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색각 이상자를 위한 개선 작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노선이 특정 이용자들에게 비슷한 색으로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구분하기 어려운 노선에 별도의 테두리나 번호 표시를 추가해서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철 노선도 색상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노선 색상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약속이자 언어였습니다. 오늘 퇴근길이나 등굣길에 지하철을 타신다면 매일 보던 지하철 노선도가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던 지하철 노선 색상에 성장과 발전, 행복, 낭만과 사랑 같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는데요. 매일 오가는 지하철 속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와 상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느덧 잡학사전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보다 더 기대되는 내일, 여러분의 새로운 가능성을 응원하며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